14페이지. 기준 이제 1번부터 봅니다. 1번. 2000년, 2005년, 2010년 돼 있고, 한부모 가구, 그 다음에 부와 미혼자녀, 모와 미혼자녀. 가구 수가 나와 있죠. 871. 전체 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는 표현에 나타난 두 가지 유형만 있다. 삼부모 가구는 부모가 한 명만 있다는 얘기예요. 871명 중에 160명이 부미혼, 709명이 모미혼입니다. 가구수, 비율 다 나와 있죠. 그러면 1번부터 한부모 가구에 속하는 총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 지금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한부모 가구에 속한 인구는 사실은 그 다음 미혼 자녀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에 따라서 그 가구의 인구수가 다 달라지니까 871가구하고 1042가구하고 어디가 더 인구수가 많은지가 명확하지가 않죠. 1041가구에는 2명만 살고 871가구에는 3명, 4명도 살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 수보다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했을 때 전체 가구 수보다 한부모 가구 수가 더 크고 2000년에는 한부모 가구가 6.9%, 2010년은 6.81%. 그러니까 매년 전체 가구가 증가했죠. 매년 전체 가구가 증가했어. 근데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그러면 전체 가구가 증가하는 것보다 한부모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 거지. 전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봐봐. 전체 가구가 증가했어. 전체 가구가 증가했다. 전체 가구가 이만했는데 전체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봐봐. 여기에서 10%야. 그런데 더 커진 여기에서도 10%야. 그러면 얘 크기가 전체가 커질 때 얘의 크기도 전체가 커진 만큼 커진 거죠. 예를 들면 100 중에 10이야. 근데 110 중에 11이야. 그럼 10%잖아. 그러니까 전체가 커진 비율과 얘가 커진 비율이 같은 거지. 좀 10%. 그러니까 똑같이 10%인 거야. 그런데 만약 얘가 12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돼? 10%가 넘어버리죠. 11.6.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전체가 커진 비율보다 얘가 커진 비율이 더 커진 거지. 그러니까 전체 차지 비율이 똑같지가 않고 6.8이 더 커진 거죠.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이해돼요? 우리가 전체가 커졌는데 부분도 똑같이 전체가 커진 비율만 커졌다. 그럼 그대로야. 예전과 그대로. 크기는 커졌어도. 하지만 그보다 더 커지면 그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죠. 3번. 표의 모든 연도에서 미혼 자녀의 가구 수는 미혼 자녀의 가구 수의 4배. 보면 알잖아. 대충. 보면 지금 2005년도 4배가 아니지. 왜? 233인데 그때 819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250인데 왜 928입니까? 다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000년 한부모 가구는 모두 2010년 한부모 가구 포함된다. 자, 그럼 모르죠.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고 다시 새로운 한부모 가구가 나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7점 문제 2번. 자, 결혼 이민자가 있고 남성 결혼 이민자, 여성 결혼 이민자, 배우자의 교육 수준합니다. 1번. 배우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결혼 이민자의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자, 배우자의 학력이 초졸. 그럼 배우자의
학력 수준을 봐야 돼. 배우자. 배우자는 어디에요? 위쪽에 있잖아. 그래서 배우자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그럼 초졸 이하만 봐야죠. 초졸 이하인. 자, 결혼 이민자의 수입니다. 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 여기는 비율이잖아. 비율. 그러니까 여성 결혼 이민자 중에 초졸 이하인 사람들 있죠? 초졸 이하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졸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26%는 배우자도 초졸 이하. 그 다음에 22.4%는 배우자는 중졸. 그 다음에 39.1%는 배우자는 고졸. 11%는 배우자는 대졸.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졸 이하 중에서 이렇게 퍼센트가 돼 있고 중졸 이하 퍼센트가 돼 있고 그러니까 아래 위로 비교가 안 돼. 왜? 초졸 이하가 몇 명이고 중졸이 몇 명이야? 모르잖아. 아래 위 비교 안 되고 옆으로만 비교가 돼요. 옆으로만. 그래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도 비교가 안 돼. 왜? 남성과 여성이 지금 숫자가 어떻다 내용이 없잖아. 남자 여자의 숫자가 같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왜? 지금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이 지금 몇 명인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1번 알 수가 없다. 2번 배우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그럼 배우자의 학력 대졸 이상을 봐야죠. 인 결혼 이민자. 배우자의 교육 수준 위에 대졸 이상 보고 이제 결혼 이민자. 대졸 이상인 이민자, 결혼, 대졸 이상인 배우자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결혼 이민자의 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다. 숫자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왜? 아래 위로 비교 안 된다고. 11.9, 15.9, 19.9, 19.2, 47.9 간다고 해서 49.9가 더 많다는 얘기 모르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3번. 남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이제 이건 뭐냐면, 옆을 봐야 돼요. 옆에. 남성 결혼 이민자. 학력이 높을수록, 남성 결혼자의 학력이 초, 중, 고, 이렇게 갈수록, 높을수록, 배우자와 학력 일치하는 비율. 그러면, 남성 결혼 이민자도 초졸 이하. 여성도 배우자의 교육 수준도 초졸 이하. 대각선으로 가야죠. 대각선. 49.8, 49.5, 64.4, 72.2 이렇게 대각선. 왜? 같은 거. 중중, 고고, 대대. 대각선. 그런데 높을수록이 되지 않지. 왜냐하면 49.8에서 49.5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니까. 3번도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지. 수록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중졸인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에 비해 배우자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 자, 중졸인 여성 결혼 이민자만 보면 돼. 6.2, 28.3, 50.2, 15.3. 이거만 보면 돼. 그러면 해봐. 여기 요것만 보면 돼. 중졸 이하만 이렇게 보면 돼. 중졸 이하만. 여기 초, 중, 고, 대가 있잖아. 여기는 뭐야? 배우자. 여기는 여성 결혼 이민자. 여기 중졸이죠, 중졸. 정해져 있잖아, 중. 그러면, 자, 이 중졸인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누구예요? 여긴 중이니까, 높으려면 뭐가 돼, 배우자는? 얘는 뭐가 돼? 초.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사람이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중은 같은 거고, 고는 배우자가 높고, 배우자도 높죠. 그러면 중졸인 결혼 여성 이민자의 경우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6.2 비해서 배우자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아 적어? 많지? 정답은 4번이죠. 기준만 잘 잡으면 되는데.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자, 보시면 신속하고 현장감. 그럼 뭐예요?
신속하고 현장감은 TV, 인터넷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중조작 수단 이용될 가능성이 대중조작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대중을 조작하는 거야. 대중을 세뇌시킨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보여주는 것만으로 나요? 아니면 들려주는 것만 하거나 보여주는 것만 하는 게 나아? 아니면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나아?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낫지. 대중 조작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건 영상이지. 선생님 그러면 뉴미디어는 왜 안 되냐고 댓글 달리잖아. 밑에다가 우리를 개 돼지로 하냐? 막 이렇게 봐봐. 옛날에 그 평화의 댐 그거 얘기해봐.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같이 그거 인터넷에 나왔어. 그럼 누가 댓글 달았겠지. 우리를 개 돼지로 하나. 그게 어떻게 그 폭파하면 그게 한강까지 오고 뭐 이제 여기가 잠기냐. 바보냐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써야겠지. 댓글 달린다고. 옛날에 우리가 뭐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막 이제 SNS 올라오고 막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다 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수용자의 정보 생산 참여 가능성은 뉴미디어. 익명성 뉴미디어. 정답 하시면 되죠.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뭐보다 뭐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익명성은 뭐가 제일 높아? 뉴미디어, 인터넷. 그 다음에 생산 참여 뭐가 제일 높아? 인터넷. 그 다음에 정보조작 수단 TV가 그나마 크겠죠. 그 다음에 현장감 TV나 인터넷.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교육제도 갑 선별되어 배치되지. 기능론, 갑은 기능론. 그 다음에 을은 학교는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한다. 갈등론이죠. 그러면 기억,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거 기능론. 사회제도의 사회화 기능을 강조하는 거 기능론. 사회 경제적 배경이 배경이 요인이다. 갈등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이 중립적이라고 비중립적으로 비판한다. 갈등론이죠. 왜? 지배구조나 지배계급을 위한 교육이다. 이 얘기야. 기억도 읽으시고요. 이제 어디 가냐면 사회 변동 갑니다. 자, 사회변동입니다. 우리가 사회변동인데, 사회변동 첫 번째 우리가 사회변동의 방향에 따른 관점, 사회변동의 관점 또는 방향에 따른 이론. 그래서 방향.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진화론하고 그 다음에 순환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순환론. 자, 그러면 방향이 어떻길래? 진화론은 우리가 사회 변동은 진화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얘는 사회를 유기체로, 생명체처럼 봐요. 생명체. 그래서 사회의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생명이 성장하고 진화하듯이 사회도 진화한 거다. 그러면 진화가 뭐냐? 이 진화가 뭐냐면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화가 발전이잖아.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이렇게 발전되는 게 뭐야? 산업화되는 거야. 서구화. 이런 게 발전이다. 왜? 그러면 진화된 사회가 어디냐? 서구다.
서구의 산업화된 모습.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방향성. 일방향성. 왜? 우상향하거든. 우상향. 항상 방향 똑같아. 우상향. 왼쪽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발전. 일방향성이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굳이 장단점 아니면 특징 한계 똑같은 거예요. 장단점, 특징 한계. 장점으로 볼까? 아니 특징 한계로 봅시다. 장점, 단점? 장점으로 볼까? 장점? 장점, 단점으로 봅시다. 장점은 뭐냐면 방향성을 알고 왜? 계속 발전해. 그러니까 예측이 수월하다.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말로 예측이 수월하기 때문에 대응이 용이하다. 똑같은 말이지만 역동적인 대응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는 산업화, 근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근대화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로 하면. 그러면 단점이자 문제점 뭐냐? 단점이자 문제점. 너무 서구 중심적이다. 왜? 서구 중심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 진화된 사회가 어디냐? 서구 사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절대적 시각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상대적 시각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과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 두 번째, 순환론입니다. 순환론. 순환론은 뭐냐면 사회의 변동은 순환한다. 그럼 순환이 뭐냐? 순환이 발전해봅시다. 발전하기도. 그걸 우리는 뭐라면 그다음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이렇게 흥망성쇠 이런 거죠. 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양방향성 또는 뭐 다방향성 어떤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장단점 또는 특징 한계 보면 첫 번째 장점부터 보면 뭐가 되냐? 일단 우리가 과거 역사를 설명하기 용이하다. 과거 그다음에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장점은 과거 역사를 설명하는데 용이. 왜냐하면 과거에는 망하고 다시 생기고 망하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제 과거 역사를 설명하기가 수월하다. 그다음에 단점은 사실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단점. 어떤 우리가 역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또는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하다는 얘기고 단점의 한계는 뭐냐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 망한다 이 얘기예요. 결국에 흥해도 결국엔 다시 쇠퇴해. 그래서 그건 정해져 있어. 숙명론적이다. 운명론적이다. 정해져 있다. 왜? 언젠간 망한다. 뭐.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적절한 대응하기도 어렵죠.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자, 두 번째 이제 방향에 따른 이론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
변동의 모습. 뭐예요? 기능하고 갈등입니다. 자, 기능 갈등은, 왜 사회가 변동하냐? 얘 기능은 안정유지 통합이에요. 중요한 테마가, 가장 핵심 주제가 안정유지 통합이야. 안정유지 통합. 그런데 변동한다는 얘기는 안정이 깨졌다는 얘기야. 즉, 사회의 안정이 깨졌다고. 사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문제가 발생했다가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야. 그래서 사회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사회 안정유지 통합이 깨져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해결하는 과정. 즉, 회복하는 과정이 보다 그게 사회 변동이다. 그래서 얘는 사회가 변할 때 어떻게 변하냐? 빨리 안 변하고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듯이 점진적으로 변한다. 사회 변동은 항상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단점 뭐겠어요? 사회의 급변을 설명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은 우리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 구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좋은 거예요. 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회 변동은 좋은 게 아니야. 왜? 사회 변동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었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얘는 사회 변동이 필요한 거야. 얘는 필요해. 왜?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선 점진적으로 잘 안 돼.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부셔야 돼요. 그러면 혁명이나 계약, 급진적 변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정을 우리가 설명하기 어렵다. 급진적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근대화론이. 근대화 이론. 근대화 이론은 뭐냐면 사회의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사회 근대화가 뭐냐? 그러면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시장에 의했던 경제가 이루어지고, 이게 근대화예요. 사회가 어떻게 됐다? 분화되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분화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합리성, 과학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 이게 바로 근대화입니다. 그래서 근대화라는 건 뭐냐? 사회가 복잡하게 분화하기 시작하고, 합리성, 이성,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사회. 그게 바로 근대화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가 뭐예요? 전근대적인 거죠. 전통사회만, 아니면 우리의 종교, 미신 이런 사회들. 그러면 이런 근대화를 설명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근대화 이론. 근대화론. 그 다음에 종속이론. 근대화론은 말 그대로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뭐냐? 근대화는 진화다. 얘기해요. 근대화하는 것은 진화하는 거다. 진화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구화되는 것이. 근대화는 서구에서 먼저 시작했잖아.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화가 시작됐잖아. 이 얘기. 똑같은 거예요. 왜? 근대화론하고 진화론은 같은 거야, 같은 맥락. 같은 맥락.
그러면 아직 근대화되지 않는 전근대화, 전근대화된 사회가 있어요. 전근대화 사회. 이런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미발전인 상태. 미발전.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를 미발전된 상태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뭐 해야 돼? 근대화를 해야 돼. 근대화. 그러면 우리가 근대 이 얘기는 뭐냐면 서구를 따라가라는 얘기야. 왜? 진화론은 정해져 있어. 진화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를 못 밟아가고 있으니까 빨리 산업화 서구 따라가라는 얘기야. 따라가라. 서구 따라가. 자, 그러면 우리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미발전 상태. 그러면 잘 봐. 근대화를 방해하는 요소예요. 방해 요소. 방해 요소. 방해 요소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어? 내부에 있어. 근대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내부에 있어. 그게 바로 뭐다? 전통이다. 그래서 현대 산업사회, 그 다음에 서구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용이하고. 다만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 얘네들의 문제점은 똑같아요. 서구 중심적이다. 그리고 전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전통을 부정적으로 본다. 아, 미개한 거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상대주의 시각이 부족하다. 상대주의 시각이 부족한 건 뭐예요? 절대주의 시각이다. 왜? 진의 중심이란다. 절대주의. 너무 절대주의적 시각이다. 그 다음에 종속이론입니다. 종속이론은 자, 뭐 어떤 사회든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다. 이 얘기. 어떤 사회? 국가, 사회, 세계 다 마찬가지. 세계의 중심부는 선진국, 그 사회 중심부는 대도시. 그러면 이 중심부와 주변부, 중소도시, 농촌,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후진국이란 말을 요즘 안 쓰죠. 안 쓰죠. 원래는 선진, 앞에 먼저 갔다, 뒤에 간다, 후진,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막 너무 안 좋게 쓰잖아. 아, 오늘 좀 후진데요. 이러면 좋아하는 줄 안 좋잖아. 아, 쟤네도 후져.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아. 느낌이. 그래서 안 쓰고 저개발, 개발도상국.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얘네들은 항상 여기 이렇게 되겠어요. 종속되게 돼 있어. 종속. 주변부가 소도시가 대도시에 종속되고, 대구에 종속돼 있잖아. 뭐 하면 대구로 오잖아, 사람들. 부산으로 가고. 이 주변 도시들. 그래서 우리가 나라들도 마찬가지. 선진국에 저개발국, 아니면 뭐 후진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종속돼 버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 배경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제3세계라는 나라들. 제3세계 우리 언제 배웠냐? 국제사회 변천할 때 배웠어요. 언제 배웠어? 그래서 뭐 배웠냐면 냉전체제 완화할 때 배웠어요. 완화할 때. 제3세계 국가들은 너 뭐 할 거야? 자유주의 할 거, 공산주의 할 거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할 거야. 그게 제3세계. 제3세계가 독자적으로 독립해서 발전을 해나가는데, 대부분 뭐 아프리카들 많지만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침체돼 있고 사회도 분열돼 있고, 그 다음에 발전, 근대화를 하려고 산업화하려고 하는데 기술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선진국에 종속돼 버려서, 생각해봐. 종속돼 버려서 서로 발전해봐야 얘네들은 더디고 종속되고 이용당하고,
그리고 선진국과 격차는 크고 그걸 좁히지는 못하고 그래서 계속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근대화하고 서구화하라고 해서 서구화 한다고 해봐야 결국 먼저 간 애들한테 어떻게 종속돼 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전 근대화가 아니고 근대화를 제3세계 국가들이 근대화를 한 거야. 했는데 어디 상태에 모여서 저발전 상태에 놓인 거야. 저발전 상태. 왜?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종속관계 때문에. 종속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속관계가 뭐예요? 이 종속관계가 방해 요소예요. 방해 요소. 종속관계가 방해 요소. 그래서 방해 요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외부에 있죠. 그래서 이 방해 요소를 어떻게 돼? 종속관계를 끊어버리고 자생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자, 문제점은 뭐냐? 신흥공업국,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고난하다. 왜 독자적으로 그들의 관계를 끊고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걸 극복했거든, 종속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이 신흥공국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 종속이론은 얘를 비판하면서 나온 거고 또 얘를 또 비판하면서 나온 게 또 있죠. 또 하나가 간단한 건데 그건 신근대화론이라고. 뭐냐면 얘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전통이란 건 부정적인 게 아니다. 부정적 아니다. 왜? 우리가 전통과 근대화가 조화를 이루면 조화를 이뤄서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화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전통이란 건 나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근대화론까지 지금 봤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95페이지 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 변천입니다. 뭐 우리가 사회에 나올 일은 없어요. 사회에 나올 일은 없어요. 옆에 도시화 단계도 사실은 뭐 사회 과목이 사회문화에 5문제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근데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고령화 지수에서 우리가 뭐 14%, 7%, 14%, 20% 이게 뭐 고령화 사회, 뭐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런 사실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알고 있고 시험에 나올 일은 많지 않고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부양비입니다. 부양비. 뭐냐? 인구 부양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총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 더하기 유소년 부양비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년 부양비 또는 노인 부양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청장년층 인구분의 노인 인구. 15에서 64세. 노인. 65세 이상. 청장년층 또는 뭐 이걸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곱하기 100 하면 뭐가 나와요?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 뭐가 나와? 노년 부양비 비율 나와요. 비율. 노년 부양 비율. 얘네가 지금 몇 퍼센트가 인구에.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분의 유소년. 그럼 유소년은 몇 살이냐? 15세 미만, 14세까지. 14세까지. 곱하기 100. 뭐가 되는 거예요? 유소년 부양비가 됩니다. 더하면 총부양비. 예를 들어서 청장년층이 100명이다. 노인이 10명이다. 그럼 부양비가 얼마예요? 10% 나오죠.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가 200명이다. 그 다음에 유소년이 50명이다. 그럼 몇이에요? 몇 퍼센트? 25%?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유소년 부양비가 25%다. 유소년은 50명이다. 그럼 여기 몇 명이란 얘기예요? 200명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고 이건 이제 알려줄 거예요. 알려주는데 노령화 지수라는 게 노령화 지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 건데 뭐냐면 유소년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 그러면 뭐가 나요? 노령화 지수가 나와요. 자, 이건 계산 방식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뭔가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겠죠. 나와도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니까 우리가 빨리 이제 계산해 줍니다. 거기 나와 있는 형식대로 좀 이따 이제 연습을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 발전 과정. 여기서 그럼 사회가 어떻게 발전했냐?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정보화 사회인데, 이 정보화 사회와 비교되는 게 바로 뭐예요? 농업 사회. 그다음에 산업 사회. 그다음에 정보화 사회. 우리가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인데, 이때 농업 사회에서 주된 우리가 뭔가 생산하는 요소들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을 하는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냐? 노동, 토지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제 노동과 기계니까 그걸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자본. 그 다음에 여기는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주로 뭘 생산하냐? 2차 산업이 발전합니다. 2차. 1차 산업, 1차. 2차 산업이 발달하죠. 2차를 뭐라고 우리는 제조업이라고 해요. 제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차 산업이 발전하죠. 서비스업. 그리고 이때는 품종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소량, 그 다음에 소량 생산해. 그리고 소품종, 품종도 소품종이에요. 품종도 다양하지 못하고 양도 많지 않죠. 그래서 소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품종은 얘네보단 많지만 얘네보단 훨씬 적어. 그래서 품종은 많지 않다. 하지만 기계화가 돼서 대량 생산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품종이 이젠 다양해졌어. 워낙 사람들이 다원화되고 욕구가 이제 많아져서, 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만들지 않아. 왜냐면 남아버리니까. 사회가 빨리 변하니까 괜히 많이 만들면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개성을 만족시켜주는, 그리고 많이 만들지도 않아. 그래서 소량. 옷 같은 것도 한 가지 유형 뭐 한 200벌도 안 만들어. 요즘에는 치수대로 다 해봐야 200벌도 안 돼. 그래서 한 치수에 뭐 한 20개 정도 해서 팔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많아봐야 유행이 빨리빨리 가니까 많이 만들면 금방 이제 지나가고 못 팔아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사회가 어디 발전 속도 발전 속도 당연히 여기가 제일 크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사회 익명성. 여기가 제일 커. 1번, 2번, 3번. 익명성이 제일 없어요. 왜? 옆집 사람 다 아니까. 농촌사회 옆집 사람 누가 사는지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직업의 동질성. 반대말은 이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건 뭐 수십 가지야. 수십 가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비교해 주면 돼. 어디가 직업이 다 비슷하냐? 이게 제일 비슷하지. 옆집 아저씨도 농업하고 우리 집 농사 짓고. 이건 다르지. 어디 회사 무슨 일. 여기는 더 다르지. 막 직업이 더 많아졌잖아. 다원화 정도. 다원화 정도는 여기가 제일 크죠. 이질성도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업, 자, 직장과 그걸 일터라고 하죠. 일터와 가정의 결합 정도예요. 어디가 제일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제일 큰 데가 어디야? 어디 사회? 직장과 일터의 결합 정도 제일 큰 사회가 어디야? 농업, 산업, 정보 어디? 어느 사회가 제일 커요? 직장과 일터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어디가 제일 커? 농업? 왜? 농업은 집 앞에서 농사 짓잖아. 출퇴근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 집 바로 앞에 뭐예요? 밭. 그렇잖아. 지하철 타고 밭 농사 지러 가면서 봤어? 지하철 타고 다녀요? 농사 지러? 물고기 자러 농사 지러 이제 지하철 타고 그물 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두 번째냐? 재택근무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애들이, 선생님, 정보화가 1등이죠. 왜? 재택근무 하잖아요. 다 재택하냐? 그러면 아이스크림 누가 만드냐? 아이스크림도 재택에서 만드냐? 재택에서 만드냐? 그러면 뭐 책상을 어떻게 만들 건데? 당연히 재택근무를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지. 두부를 어떻게 재택근무해서 만드냐? 니네 집에서 두부 만드냐? 회사 가서 만들어야지. 책상은 어떻게 만들고? 라디오, TV 이것도 재택에서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 출근하죠? 회사 가고. 왜?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공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는 관료제라는 게, 여기는 관료제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 국가.
여기는요? 관료제가 많이 생겼죠. 관료제의 사회. 관료제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사회가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탈관료제로 변했어요. 탈관료제. 그래서 탈관료제. 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변동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